2010년 12월 31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이자 국방부와 연계된 방산업체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였던 존 휠러가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신으로 발견. 그의 사인은 충격적이게도 골절 및 둔기로 인한 외상, 아이고. 즉 타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을 살해해서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긴밀한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전직 백악관 보좌관 살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FBI를 비롯한 10개의 정부기관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행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얼마 전 그의 집에는 강도 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그의 집 건너편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그런데 폭발 현장에서 존의 휴대폰이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사망 이틀 전 한 주차장 CCTV에서 발견된 그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쪽 신발을 손에 든 채 마치 누군가에 쫓기듯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뭐지? 쫓기고 있었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0일 늘 정장 차림을 하고 있던 그가 마치 위장하려는 사람처럼 갑자기 생전 안 입던 후드를 입은 모습이 CCTV에 포착. 어머. 그리고선 여러 건물들을 배회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존은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나 보다. 이게 이제 안보보좌관이니까 기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이런 어떤 정보와 이런 걸 노린 좀 로비 집단이나 아니면 범죄 집단한테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잖아요. 이해관계도 엄청나게 얽혀 있을 거고. 목격자에 따르면 이후 택시를 탄 존은 아무 연고도 없는 뉴워크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그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이후 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뉴워크 길거리 쓰레기통에 방치된 채 쓰레기 매립지까지 이동.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시신 발견 당시 현금과 명품 시계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서류 가방만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의 지인과 수사관들은 그가 생전 국가 기밀에 접근 권한이 있던 점, 방산업체에서 일한 점, 유족이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는 점, 굳이 시신을 쓰레기 매립지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력한 용의자도 결정적인 증거도 수사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쓰레기 매립지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던 걸까요? 맞춰지지 않는 퍼즐의 답은 무엇일까요? 2009년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으로 32세 젊은 나이에 사망한 할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 많은 팬들이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지인과 친구들은 브리트니의 죽음에 남편 사이먼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 시나리오 작가인 남편 사이먼 몬잭은 브리트니 머피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이 마돈나와 데이트한 재력가라는 등 온갖 거짓말로 영화계 인사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트니가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 실제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매니저랑 코디가 왜 필요해? 내가 관리해주면 되잖아. 지금 밥이 넘어가? 이제 샐러드만 먹어. 그리고 내일 성형외과 예약했으니까 상담 받고 오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야? 남편 사이먼은 브리트니의 일부터 사생활, 인간관계, 체중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이건 의처증 수준이 아닌데? 이건 뭐야? 약간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집착하고 통제 이런 거를 강하게 하는 약간 아픈 사람인데요. 내가 원하는 유형대로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브리트니의 죽음을 조사한 검시관에 따르면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쉽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집에서 무려 90여 개의 약물이 발견. 아유. 경찰 조사 결과 남편 사이먼은 아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가명까지 동원해 약을 처방받는 데 그쳤는데 도라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사이먼 말고도 사람들이 의심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브리트니의 엄마 샤론. 뭐야? 친엄마? 브리트니 사망 이후 충격적이게도
사이먼과 샤론, 어머. 즉 사위와 장모가 브리트니가 사용하던 한 침대를 같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에이 뭐야. 막장 드라마 팬인가 오늘?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브리트니의 부검을 반대. 어머.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으며 브리트니를 살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 엄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 제외됐습니다. 왜냐? 남편 사이먼 역시 아내가 사망한 집에서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 그녀와 똑같은 사인으로 갑자기 사망. 남편이 죽었어? 아니 처음에 남편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자기도 같은 이유로 죽은 거네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 사이먼이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샤론이 사위인 사이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뒤 딸 브리트니를 살해했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이먼 역시 살해했다고 추측했는데요. 만나지 말았어야 돼. 심지어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약 4년 후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딸의 머리카락에서 위험 수준의 중금속이 발견. 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고요. 아유. 앞서 2011년 엄마 샤론이 브리트니 집을 처분하고 이후엔 그녀의 의상과 여권까지 판매했다며 딸을 애도하기보다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딸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딸 살해 의혹을 부인했고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브리트니 사망 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녀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부부에게 닥친 우연한 비극이었을까요? 1998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2010년까지 끊임없이 발생한 살인 사건들. 해당 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용의자는 윌리엄스 패밀리의 두목인 칼 윌리엄스. 사건의 발단은 1998년 멜버른 주요 범죄 조직인 칼튼 크루의 우두머리 알폰소 간지타노와 마약 거래의 핵심 인물 찰스 헤갈지가 살해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지하 세계의 세력 균형이 깨지며 권력 다툼이 발생. 그 과정에서 윌리엄스가 다른 조직 우두머리에게 총을 맞으면서 갱들의 전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 총격전은 물론 자동차 폭탄의 방화까지 범죄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건 사고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사망한 사람만 36명 이상. 세상에. 죽은 사람만 36명이면 뭐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겠는데요? 용의자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왜 미스터리예요? 경찰은 칼 윌리엄스가 최소 10건 이상의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형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그냥 쐈다니까요. 그러다 2004년 윌리엄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하지만 그가 수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희생자는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말고도 좀 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감된 상태에서 배후 조종을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희생이 좀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 2006년 2월 6일 한때 변호사였지만 마약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이던 마리오 로코 콘델로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는 살해 음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칼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자 이제 윌리엄스가 복수를 한 거네요. 미리 손을 쓴 거네요. 그러니까 당시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주를 해서 살인 사건을 좀 일으킨 거네요. 그렇죠. 경찰 역시 콘델로 사망 사건의 배후로 윌리엄스를 지목. 윌리엄스는 콘델로 사건을 포함해 다른 4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거 증거 찾기 진짜 어렵겠다. 너무 어렵죠. 이제 5건에 대한 살인만 인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네요, 또? 윌리엄스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망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2010년 4월 드디어 10년 넘게 이어진 갱들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윌리엄스가 동료 수감자에게 구타당해 사망. 윌리엄스가 죽자 거짓말처럼 더 이상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드러난 게 없이 미궁으로 그냥 덮어진 거네요, 이건. 2021년 7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늦은 밤 반려견과 함께 산책에 나선 캐서린 자네스가 공원 입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네스와 반려견은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
시신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는데요. 그런데 미스터리한 점은 자네스 가슴팍에서 발견된 의문의 상처 FAT. 응? 누군가 고의로 자네스의 가슴팍에 문자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저런 걸 남겨요. 들킬까 봐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수십 군데 보통 찌르면 이제 원한에 관련된 범죄로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또 증거를 또 이렇게 대놓고 남겨버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좀 아쉬워했던 뭐 CCTV나 DNA 이런 거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명백한 살인 현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사건 당시엔 공원 입구 근처 교차로에 있는 단 하나의 CCTV만 작동. 거기에 자네스의 마지막 모습이 찍혔고요. 이외에 다른 CCTV들은 모두 작동 불가. 결국 살해 용의자는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CCTV 위치도 아는 범인이었나 보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자네스의 반려견은 대표적인 맹견으로 손꼽히는 핏불. 자신이 위협받을 때 적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는 건 물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강한 견종인데요. 만약 범인이 자네스와 반려견을 공격했다면 반려견이 저항하거나 매섭게 짖는 소리가 났을 텐데 자네스와 반려견이 공격을 당할 동안 그 어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이야. 짓기 전에 내가 볼 땐 전기 충격한 거야.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찌르는 상황에서 저 핏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아유.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역시 이 반려견의 죽음에 주목. 반려견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용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포상금까지 걸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밤중 산책에 나섰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녀.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해가 아예 안 가네. 그러니까. 2011년 5월 11일 미국 일리노이주. 짐은 6살 된 아들 티모시의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에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어머, 어머님이 급한 일 있다고 아침 일찍 오셔서 티모시 데려갔어요. 짐은 아내 에이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야, 이건 뭐지? 엄마가 애를 납치한 거예요? 둘 다 없어진 거예요? 둘 다 납치당한 걸 수도 있지. 없어진 거지. 가정 불화가 있어서 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가출한 걸 수도 있고. 아하.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에이미는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 사인은 놀랍게도 자살이었습니다. 에? 하지만 에이미와 함께 사라졌던 아들 티모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야? 티모시는 실종? 실종입니다. 아, 이게 난 저런 게 너무 싫어.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도중에 밝혀진 뜻밖의 사실. 사건 발생 전 짐과 에이미는 부부싸움이 잦았고요. 아하. 심지어 사건 당일 아들 티모시를 등원시키기 직전에도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설마 그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 폭행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심하게 해서 네.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으면 끝까지 아들을 지켜야지 왜 자기가 자살을 해? 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다투긴 했지만 남편 짐의 폭행 정황은 없었고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문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됐는데요. 티모시는 무사할 거예요. 제가 잘 돌봐줄 사람들에게 티모시를 맡겼거든요. 이후에 경찰은 티모시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티모시 행방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결국 티모시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두 사람이 왜 떠나게 됐고 대체 티모시는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도 살아있는 거긴 한 건지 이 모든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엄마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했으니 그야말로 이건 알 수가 없는 사건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미 국립실종아동센터는 지난해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16살 티모시의 모습을 공개하며 지속적으로 제보를 호소. 아빠 짐은 아들이 돌아올 거라 굳게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어린 소년 티모시 핏젠.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1년 7월 일본 7살 이시마이는 집에 놀러온 친구 2명과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얘들아, 굿모닝. 그런데 우리 마이는 어디 갔니? 한밤중 부모님과 조부모님 거기에 친구들까지 함께 있던 집에서 마이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해요?
납치당한 거라고 보기에는 친구들은 또 그냥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집에 가족들도 영문도 다 모르고, 있다며. 그죠? 마이만 유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사람 자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괴를 당한 거라면 보통은 범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납치범으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자, 마이는요, 밤중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겁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집 밖에 나갈 일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마이와 한 방에서 잠을 잤던 친구들의 결정적 증언에 따르면 어젯밤에 마이가 어떤 남자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마이의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며 함께 생활하던 K가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헐? 마이가 실종되던 밤 K의 행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전철 막차가 끊겨서 택시 탔어요. 근데 친구 못 만나서 첫차를 타고 다시 돌아온 거라고요. 뭔 말이에요, 이게? K는 한밤중 집을 나섰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갔다 왔어? 자, K는 수상한 행적에 2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았지만 그날 밤 K가 탑승했던 택시 기사의 증언으로 알리바이를 입증,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은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 후 마이 실종 당일 함께 잠을 잤던 두 아이들이 또 다른 증언을 하게 됩니다. 뭐야? 저희가 게임할 때 K가 마이한테 밤 12시에 같이 놀러 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야? 범인이야? 이상하네 그러면. 범인이네. 하지만 이미 2달이나 지난 아이들의 증언에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끌어낸 이야기라고 단정지었는데요. 마이의 아버지는 회사까지 관두며 범인을 찾는 데 몰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이 났고요. 마이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사냐. 이거는 K가 너무 의심돼요, 저는. 심증으로는 뭐 K가 범인이죠, 사실. 아, 진짜 난 모르겠다. 정말 너무 무섭다. 벌써 31년이나 지난 이시 마이 실종 사건. 일본의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불립니다. 도대체 누가 왜 마이를 데려간 것일까요? 2008년 멕시코. 16살 소녀 루비 프레이레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 그리고 1년 뒤 멕시코에서도 범죄 우범지역으로 유명한 시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의 한 쓰레기통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저렇게 돌아오라고 저렇게 전단까지 붙이시고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만 있어달라.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네요, 진짜. 그런 기도를 했을 텐데. 프레이레의 엄마 에스코베도는 딸의 남자친구였던 바라자를 용의자로 지목, 직접 증언을 수집하며 바라자 체포에 앞장섰고요. 결국 바라자도 경찰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라자가 자백하던 그 순간 현장에 변호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요. 뭐야? 바라자는 재판에서 자백을 철회. 결국 법원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바라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유의 몸이 된 바라자를 보고 분노한 엄마 에스코베도는 시위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멕시코 전역에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항소법원은 한 달 만에 판결을 뒤집어 바라자에게 50년형을 선고. 하지만 바라자는 이미 마약 카르텔의 가담에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준 거죠. 엄마 에스코베도는 이 일을 계기로 인권 활동가로 변신합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여성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2010년 12월 16일 저녁, 이날도 어김없이 주 정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그녀. 그런데 이때 가면을 쓴 남자 무리들이 갑자기 에스코베도 앞에 나타나더니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 활동가로 적극적으로 또 범죄에 대한 시위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 이게 혹시 이로 인해 또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복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그때 그 바라자가 버린 짓인 건지. 그 카르텔에서, 마약 네. 카르텔. 하지만 바라자는 이후 2012년 진범이 밝혀지기도 전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중 사살됐고요. 얼마 뒤 경찰이 에스코베도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에스코베도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들은 용의자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범인으로 내세운 인물은 다른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4년 다른 수감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범인들과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 에스코베도는 대체 왜 죽음에 이른 것일까요? 잔혹한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